최상병 사건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이 되는데도 재판은 첫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재판부를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자, 오늘은 관련 내용 박정훈 대령의 법률 대리인이시죠. 김정민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저희 스픽스는 처음 출연하시는 건가요? 몇 번 왔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예. 박정훈 대령의 그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아, 예. 저도 봤던 기억 납니다. 예. 변호사님, 그 해병대 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이신데요. 우선 지금 관련 소송들이 뭐가 있는 상황입니까? 박정훈 대령이?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의 항명과 상관 예.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시행되고 있고요. 예. 이제 그 해병대 사령관이 이 박정훈 대령한테 한 보직해임 처분에 대해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제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건이군요. 그다음에 이제 예. 공수처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직 뭐 저희는 피해자 입장이지만 아직 뭐 기소되거나 그런 사건은 아직 없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보직해임한 것에 대해서 보직해임 무효 소송하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 기일이 안 잡혔다고 저도 들었는데 이게 저도 변호사지만은 7개월 동안 기일 안 잡힌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보통은 아무리 늦어도 뭐 2개월, 3개월이면 잡히지 않습니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일도 안 잡힐 뿐만 아니라 네. 특이하게 저희가 이제 행정소송을 해보면 예. 그 첫 재판 전에 증거를 제출하라, 심지어 뭐 감정 신청을 하라라는 예. 성명이 나오죠. 나오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소제기 후에 문소송 부촉탁을 한 3개 기관에 대해서 했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증거로 대부분 현출이 됐고 또 그 재판에서 문소송 부촉탁을 한 걸 제가 다 받았기 때문에 필요가 사실상 없어져서 네. 철회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그건 철회를 하고 지금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종섭 국방장관에 대한 그 통화기록 예. 그걸 또 별도로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요. 그것도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럼 원래 그 촉탁을 받은 기관에서 답이 없으면 법원에서 독촉을 하지 않습니까? 독촉 명령 같은 거 없습니까? 일단 법원에서 채택하질 않았어요. 아예 보내질 않았어요? 네, 보내질 않았어요. 그러면 재판도 안 열고 네. 신청도 보내지도 않고 네. 진행을 안 하는 거네요. 아예 진행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저도 몰랐는데 무슨 재판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무슨 사연인가 했더니 무슨 연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재판부 배석 판사님 한 분이 그 무슨 연고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 뭐 통보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도 사실 드물지 않습니까? 드무네요. 정기 네. 인사이동으로 변동될 수는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갑자기 뭐 연고가 있는 걸 이제 알았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상대방 쪽에서 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법원 스스로가 예. 연고가 있다. 그럼 뭐 누구에 대한 연고인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재판을 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담보해야지 재판을 하지도 안 하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이 건에서도 저는 참 법조인들의 그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태도. 그러니까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뭐 항명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냐. 그게 그러면, 나오면 네,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거지. 항명인지 아닌지가 네.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보직해임이 유효한지 무효한지 다투면 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올라온 재판이지만 법관으로서 나는 업무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편의적이지 않냐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충분히 우리도 재판을 해보지만 소송 당사자들이 이 양측의 소송 대리인이 이 사건이 더 쟁점이 많은 거니까 거기를 선결 문제로 보고 갑시다 해서 합의해서 그러면 좀 스톱시키고 보자. 네. 이럴 수 있지만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군사법원, 군 권력을 못 믿기 때문에 네. 민간사법부에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서 이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네. 문소송 부촉탁도 하고 사실조회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군사법원 재판을 볼 것 같으면 제가 왜
애써 거기에 문서성부 소송은 왜 촉탁이나 그렇겠습니까? 사실조회를 신청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법관이 헌법에 보면은 독립해서 심판한다라고 재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법관 하나하나가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마다 성격도 다르지만 뭐 형사와 그 이제 취소 소송으로 성격도 다르지만 증거가 달리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관이 재판을 신청을 받았으면 이 원고와 피고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 진행을 해야죠. 근데 이거를 그렇습니다. 예. 기일 지정 신청은 해보셨습니까? 아직 그거 해보진 않았는데요. 이제 예.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황당한 건 어. 상대방이 실질적 근데 뭐 답변서를 자료가 나와야 예, 뭘 실질적 답변서를 안 하죠. 낸 채로 한참을 지내다가 예. 저희가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문서성부 촉탁도 하고 제가 준비 서면을 거기다가 연달아 2건을 냈어요. 그랬더니만 이제서야 실질적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 간단한 서면을 냈거든요. 그러면은 변호사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이 박정훈 대령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특히 이 보직해임 소송이 질질 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라든지 또는 뭐 정치적인 부담 뭐 이런 원인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사건과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다른 사건에서 심지어 법원이 스스로 독촉하는 경우도 많은데 소송 대리인이 신청한 증거 체부도 안 하고 네. 그냥 어떤 성명도 없이 첫 길도 안 연 채 마냥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납득하기 힘든 그러니까 선택적 정의 어떤 사건은 푸시라고 네. 어떤 사건은 하기 싫으니까 놔두고 네. 뭐 오히려 뭘 내는 것을 좀 거북해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뭐 말씀 안 하시지만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러니까 이럴 거면 도대체 행정재판은 뭐하러 별도로 두며 그냥 군사법원에 이하에 그러면 군사법원 관련 사건은 다 그냥 군사법원에서 행정소송도 하지 예. 뭐하러 별도로 그 행정법원을 두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 핵심적인 재판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종섭 대사 얘기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항명죄, 그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이 3월 21일 오전 10시 군사법원에서 열립니다. 네. 그날 재판의 핵심적인 사안은 뭡니까? 이제 해병대 사령부의 사령관 비서실장과 공보정훈실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해병대 사령관, 예, 해병대 이제 사령관. 그분들이 무슨 핵심 증인은 물론 아닙니다만 예. 이제 피의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지금 공수처 피의자 중에 아니, 한 명이긴 하죠. 두 분들은 참고인에 불과합니다. 아, 그분들의 그래요? 압수수색 당하셨잖아요. 네, 압수수색은 당했지만 그분들은 참고인이고요. 이제 그 증인 중에 이제 한 분은 예. 사실 항명죄보다는 그 상관 명예훼손에 상당히 중요한 증인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 그 해병대 사령관 등 두 명을 불러서 물어보시려는 핵심 쟁점은 뭐죠? 이제 그 두 분들의 조서에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개입 여부에 관한 문제랄지 네. 또 장관 보고 시에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를 좀 확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그 당시 최초의 증인이 채택되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모호했기 때문에 상당히 쟁점이 많았지만 예. 이미 MBC 보도를 통해서 마지막 퍼즐까지 맞춰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수석 보좌관 회의, 네. 그다음에 대통령의 전화, 장관의 사령관에 대한 전화, 그다음에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 전화까지 다 맞춰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확인이 굳이 필요하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빨리빨리 증인신문을 좀 절차를 진행해서 좀 1심 판결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좀 절차에 관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초에 판단할 때는 중요 증인이라고 봤던 증인들이 이제 와서는 예. 별 의미가 없어지는 증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빨리 이제 국방장관이나 뭐 국방비서관, 임종득 제2차장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좀 빨리 진행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쟁점과 좀 멀리 있는 증인들은 과감하게 좀 생략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항명죄 재판이 이 정치적으로나 국민적 사안, 그러니까 물론 박정훈 대령도 굉장히 저는 명예가 중요하고 본인에게 이 소송이 저는 반드시 무죄를 받으셔야 되는 소송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공익적인 내부 제보자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여기서 보고자 하는 진실은 사실은 이종섭 전 장관이라는 사람과 그 윗선의 누군가가 최상병이라는 그 생떼 같은 남의 아들,
군대에 갔다가 물에 쓸려 내려간 일반인 수색을 하려고 갔는데 구명조끼도 못 입게 하고 그거는 윗사람이 오시니까 빨간 옷 다 보여서 착착착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구명조끼가 그때 뭐 4만 개인가 4,800개인가가 있었다면서요. 근데 구명조끼 못 입게 하고 그 물살 샌대를 허리까지 들어가서 수색을 시키다가 사망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이 이거는 사단장이 구명조끼 안 준 게 과실이다라고 해서 수사 대상으로 넘기려고 한 거를 못 넘기게 한 사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금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서 조사받고 있는 사건과 그렇게 한 것에 저항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사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건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사실 그 항명죄 사건에서 사실 이것의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된다라고 보시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종섭 전 장관은 호주로 지금 도망갔어요. 도주했죠. 그래서 핵심 피해자가 공수처가 지금 뻥쪄가지고 직권남용 사건 수사가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 사건 박정훈의 항명죄냐 아니냐. 항명죄가 아니라면 윗선에서 직권남용 한 거고 어떻게 보면 항명죄라면 그러면 윗선에서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번 항명죄에서 이 형사재판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이번에 해병대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이 나온다면 이종섭 전 장관의 직권남용 사건에서도 핵심적으로 쓸 수 있는 뭔가 좀 핵심적인 증언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해병대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해병대 사령관의 증인신문은 끝났거든요. 2월 1일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물어봤죠. 사령관은 그 본인이 이 수사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냐? 없었대요. 그러면 맨 처음 수사요? 그래서 장관이 말하자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았냐?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냐? 예정대로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피해자로 넘기려고 하는데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해병대 사령관은 예정대로 8월 2일 날 이첩할 계획이었는데 오로지 단 한 가지 이유. 장관의 이의 제기, 장관의 번복. 물론 번복이라는 표현 쓰는 거에 대해서도 거북해 하셨지만 근데 전날 결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의 그 지시가 없었다면 아무 그 문제 없이 이첩됐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술을 통해서도 결국은 두 사람 모두의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느냐. 장관도 역시 직권남용이고 사령관도 역시 직권남용이고 물론 이제 사령관의 최후 지시가 있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로. 그러나 어찌됐든 장관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고 장관의 직권남용은 어느 정도 입증된 거 아니냐. 그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의문점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재판 과정에서 강하게 이제 검찰을 압박했던 게 뭐냐면 이 사건에서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냐 없었냐는 것은 항명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 수사 지휘의 의도가 불법적이지 않습니까? 사건 자체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그나마 지휘를 했느냐. 그거조차도 사실 독립성 조항 때문에 적절한 지휘 자체가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인도 아닌데 왜 피의자로 적시했어? 잘못되지 않았어? 이런 지위가 아니라 사실 그래도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그것도 아니라 단지 대통령이 경로했기 때문이라면 이것은 더더욱 그렇죠. 너무나 명백한 그래서 잘못된 지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공소권 남용 아니냐 그 자체가. 이걸 왜 이게 왜 항명이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쟁점이냐 아니냐 몇 번을 물어봐도 재판부도 대답이 없고요. 그러니 검찰은 당연히 군검찰은 대답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쟁점 정리를 할 때 그게 그 재판 내서 정리가 안 돼요? 안 판사가 됐어요. 뭐라 그래요? 그 부분을 정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걸 쟁점으로 삼을지 여부에 대해서 쟁점으로 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멀쩡하게 피의자로 과실이 있고 왜 그냥 단순해요. 사건이 지금 등장인물이 많아서 헷갈리시는데 구명조끼 안 입혀서 사람 사망했으니까 과실로 하단장을 처벌하려고 했더니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 피의자에서. 그래서 안 빠질까봐 군에서 해결하려고 경찰청으로 못 넘어가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핵심인데. 어제까지는 국방부 장관도 수고했어 라고까지 얘기했고 보고했을 때 근데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보내지 마. 왜 보내? 항명이야. 라고 된 게 그러면 원인이 뭐냐 이거를 쟁점이니까. 그렇죠. 쟁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고. 대통령의 개입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그 항명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제가 성명을 구했어요. 재판부에도.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법적 관점에서만 보면요. 네. 대통령의 개입이 있다면 그거는 제론의 여지가 없고요.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히 착각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그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아, 이렇든 저렇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시는군요. 명백하게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네. 국방부 장관실로 와서 수차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는 거는 네. 증거로 나왔어요. 보도가 그렇죠. 됐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 내용은 우리가 모르니까요. 내용이 수사 바꿔라는 내용이 아니었더라도 만약에 대통령의 의중이 그런 거라고 이종섭 장관이 착각해서 네. 지시를 했더라도 그래도 그것은 항명죄가 안 된다. 그렇죠. 쟁점은 된다. 왜냐하면 네.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느냐, 또 대통령의 개입이 있다고 정말 피고인이 믿었느냐. 이 두 가지가 다 쟁점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만약에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면은 그거는 뭐 굳이 그렇게 복잡한 재판을 더 끌고 갈 필요가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명백한 그 국기문란 행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변호사님이 증거를 상당히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변호사로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을 텐데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바꿔야 된다라는 지시를 했음직하게 짐작되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가지 시간 순서로 전개된 사건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게 있다. 첫째, 대통령이 주관한 수석 보좌관 회의. 그 다음에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느냐. 예.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느냐. 예. 그리고 대통령의 경로를 알렸다는 그 안보실의 실무자가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한 적이 있느냐. 이 4가지 역사적 사실을 예. 판단해 보면 추정이 된다. 근데 그 박정훈 대령은 그때 당시에 대통령 개입설을 언급할 때 이 4가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증거도 없고 확인할 길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 나왔지 않습니까?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었다는 것은 국회 운영위에서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국방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한 것은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한 것 역시 이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기록에서 나왔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거죠. 네. MBC가 보도한 것처럼 예. 해병대 사령관한테 국방장관이 전화하기 전에 예. 국방장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용산으로 010번으로 시작되는 전화를 그럼 받았다. 역사적 사실 4가지가 맞춰졌는데 그러네요. 그게 과연 우연일 가능성이 있나요? 확률이? 그걸 또 정말 낮은 확률이죠. 그것도 예. 박 대령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 예.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이 이 조사를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개입설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아니 내가 저 용산에서 그날 회의가 있는지를 내가 어떻게 안다고 내가 그런 말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해병대 사령관이 모르는 일을 해병대 수사단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타임테이블을 어떻게 해명할 거냐는. 그러게요. 그럴 거면 보통 재판할 때 다른 일이 있어야 이게 해명이 됩니다. 그렇죠. 다른 뭐 현안이 있어가지고 급박하게 돌아갔다 뭐 어때? 그 아무것도 지금 해명을 못 그러니까 하잖아요. 이제 용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요? 예. 가만히 있다가 아니 국방부랑? 그래서 그 좋다 다 이해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인했냐고요. 군검찰이 자 이런 4가지 역사적 사실이 있고 그들이 전화를 한 내역이 있으면 전화를 왜 했는지는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안부 전화 했다라고 진술이라도 받던가. 자, 그러면 말씀하신 4가지 퍼즐 수석보좌관 회의를 대통령실에서 했어요. 대통령이 했어요. 그다음에 국방부에 전화가 왔어요. 국방부에서는 해병대에 전화를 했어요. 해병대에서 또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4가지는 다 증거가 나온 상황인데 그럼 핵심 퍼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국방부 장관은 무슨 전화를 받았나? 전화 내용이 뭐길래 이렇게 급박하게 야야 사건 다시 가져와. 이거 결과 바꿔 사람 다 빼 처분 빼라고 한 이유가 국방 용산에서 온 전화의 내용은 뭐였나를 이종섭 장관이 와서 진술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항명 사건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으로 신청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측 증인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변호인 측 증인은 이제 할 순서가 아직 안 됐군요. 조서의 진정 성립을 위해서 그 원진술자들 지금 진술받는 거기 때문에 아직 그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국방장관은 핵심 증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화의 내용 이제
박정훈 대령이 그때 스트레이트에 보도됐지만요. 얘기한 게 그겁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대통령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한다는 거냐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바로 국방장관 연결해라고 했다거든요. 정확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객관적 사실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온다면 핵심적으로 뭘 물어보실 거예요? 바로 그걸 물어보는 거죠. 어. 예.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전화를 받았다면 이렇게 지금 박 대령은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변명을 한다면 그러면 왜 그런 얘기들을 예를 들어서 그 맞습니다.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하기 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회에 나와서 인정을 했어야죠. 대통령께 전화가 왔는데 안부 전합니다. 없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임기훈 국방비서관은요. 정확히 찍어서 7월 31일 날 해병대 사령관과 전화한 적이 없다고 스스로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근데 통화 기록상으로 7월 30일 날 17시에 전화한 게 명확히 나왔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 시간대와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우리가 그 대통령 경로설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한 경로, 전한 사람으로 추정했던 예. 그리고 그 전한 시간까지도 정확히 추정했던 그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다 항명 사건의 증거로 나와 있는데 그걸 검찰은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호주에 계십니다. 이종섭 전 장관 핵심 증인인데요. 호주에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증인 신청을 하더라도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당연히 증인 신청할 거고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지금 물론 이제 그 국방장관을 불러서 가장 핵심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은 대통령의 경로를 들었느냐는 거죠. 전화할 때 네, 대통령이 네. 경로했느냐. 근데 지금 국면은 이미 그 국면을 지나가고 있어요. 대통령의 경로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 경로 설이 아니죠. 이제 이미 그것은 기정사실이고 문제는 이제 왜 그런 대통령의 경로가 일어났느냐. 연유를 캐기 위한 지금 그 추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이종석 국방장관을 불러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사실 그 증언이 없더라도 이미 예. 그 증언을 가름할 만한 증거들이 충분히 나와 있다.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려고 했다라는 그 피의자가 안 되게 해주려고 그 구명조끼 안 입힌 과실로 과실치사면은 뭐 징역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저는 짐작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누구길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이제 추측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일단 한 가지 정리를 하면 예. 임성근 사단장이 강물에 들어가라고 말한 적은 없는 걸로 수사 기록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수사 기록상 그렇게 제가 이제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임성근 사단장이 강물에 들어가 했다면 논란의 여지도 없죠. 그건 이제 조사본부에서 다시 이첩할 때도 빼줄 리가 없고 또 구명운동을 했다고 구명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조차도 아마 그런 팩트였다면 손을 못 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론을박을 할 만한 팩트는 있는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도 네. 과연 임성근 사단장이 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쟁점들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가진 해병대 수사단에서 과실치사죄로 일단 인지해서 넘기려고 했다. 네. 그러면 그런 판단이 이미 된 다음에는 어떠한 기관도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면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수사랑 기소랑 재판이랑 분리해 놓은 그렇죠. 취지잖아요. 네, 그럼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무죄를 할 거면 재판 가서 무죄를 하면 그럼요. 되고요. 민간 경찰, 검찰, 법원의 맞습니다. 권한인 거지. 네.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하면 안 되는 그렇게 거거든요. 하면 왕정인 거예요. 네. 재판도 왕이하고 행정도 그렇죠. 왕이하고. 그래서 그런 개입이 왜 일어났느냐에 대한 지금 이제 뭐냐면 개입은 분명하고 개입은 목적은 분명하죠. 그건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 그러면 왜 그런 개입이 일어났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게 관심인 거지.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 왜 개입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이미 철진한 쟁점이다. 이제 왜 뭔가 이제 저는 직감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저도 그때 이종섭 장관이 나갈 때 그 인천공항까지 쫓아갔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왜 이런 지경까지? 그때 쫓아가신 분들 많던데. 네, 그럼 자 보십시오. 이건 예. 명백한 아이고. 범인 도피고요. 예. 대사 임명권이라는 대통령의 최고 권한을 이용해서 범죄인을 도피시킨 거예요. 그들은 무슷한 변명을 하지만 본질은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왜 이런 일까지 벌이게 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대통령이 그 이제 뭐 이제 누리꾼 분들 이제 너무 화가 많이 나시고 하셔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종석 국방장관은 직권남용죄를 범한 것이고 대통령이 전화를 건 내용이 수사에 개입하는 거였다면 대통령도 공범이다. 그리고 그렇죠. 범인 도피죄, 범인 은닉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변호사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이제 공범이다. 직권남용이 공범이다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일단 교사 또는 공범일 가능성이 높고요. 법적으로도. 예, 법적으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드라이하시고 법률적으로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네. 공범이라고 인정을 예, 하시는군요. 예, 교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예.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에 대해 교사한. 맞습니다. 잘 아시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범인 도피죄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게 이제 물론 자기가 도피한 건 죄가 안 되지만 어찌됐든 공범도 도피를 시키면 네. 범인 도피죄가 되니까요. 그렇다면은 이 국가 최고 인사권, 특히 그것이 외교와 관련된 국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인사권을 남용해 가지고 네. 도피를 시킨다. 저는 전례를 아니 그 극악무도했던 군사정부에서도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어떻게 법조인 출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저도 그날 인천공항에 가서 예. 저는 순진한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만약에 내 눈앞에 이종섭 장관이 예. 들어간다면 예.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그냥 가지 말라고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고민은 했죠. 머릿속에서. 이걸 진짜 잡아야 되느냐. 잡아서 그 사법경찰에 넘겨야 되느냐. 현행범인지도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체포권이 예, 없기 때문에 예. 그럼 간급자가 될 수도 있고 강력자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이 도피하는 거니까 예. 이게 범죄인지. 변호사 자격증이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하셨군요. 그런 고민을 예.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먼저 들어가 계셨더라고요. 몇 시간 전에 들어가셨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뭐 허망한 안도를 했는데. 근데 열정이 정말 엄청나십니다. 이 사건에 대한 변호사님의 분노가 좀 느껴지기도 하네요. 아니 분노라기보다도요. 그 특별한 분노라기보다는 그냥 핵심이 도피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시켜서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이 시켜서.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과 전직 국방장관이라는 직함을 빼고 보면 네. 답은 확실한 거. 대통령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공범이었고요. 그러네요. 둘은 공범이었고 그러더니 공범 중에 하나가 또 다른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게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자꾸 다는 이유는 그들이 대통령이고 그들이 국방장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겁니다. 또 소위 이거를 지금 어제 안보실에서는 참 기가 막힌 논평을 했더라고요. 좌파들의 덫. 네. 아니 이게 용산이 친 덫이지 어떻게 이게 좌파들이 친 덫입니까? 그런 권력, 힘이라는 것들을 빼고 우리가 드라이하게 보면 왜냐하면 법적인 관점에서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한 사람이에요. 그냥. 국방장관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통령 임기 중에는 너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소추가 안 될 뿐이죠. 그냥 기소 안 해줄게라는 거지. 그건 국민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체포를 했다면 예. 그래서 만약에 현행범 체포를 해서 사법경찰한테 넘기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너무 순진한. 원래 그 눈앞에서 지나가는 뭐 소매치기라든지 이런 사람 잡을 수 있잖아요. 예. 잡아서 넘기면 되지 그럼 이제 않습니까? 물론 이제 좀 법조인의 그 허망한 논리 전개죠. 이분이 과연 현행범이냐 본인 도피인데 교사는 분명한데 잡아야 되는지 봐. 근데 일단 머릿속에 고민은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예. 급박하면 잡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 같았으면 잡았을 것 같아요. 근데 잡아서 저도 그렇게 이제 예. 말은 하지만 용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제 박 대령을 보면서 제가 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제 제가 스테이트 보도가 나가기 직전에 최초로 대통령 개입을 제가 박 대령한테 직접 들었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아니 제 대통령이 있다는 거 알면서까지 그랬느냐. 아유, 왜 나 그랬어? 같으면 못했을 것 같다. 그랬더니 그냥 쓴 웃음을 짓더라고요. 이제 박 대령님은. 그만큼 성품이 굉장히 강직하신 모양입니다. 그런 고민들 이제 우리가 많은 문제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사는데 예. 고민 속에 끝나죠. 대부분은 그냥 머릿속에 고민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못 옮겨보고. 자, 그러면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원래 해외에 있는 증인 같은 경우에 증인 채택만 되면 그 동영상으로 영상 녹화 방식, 영상 중계 방식으로 증인 신문할 수 있는 영상 증인 신문 제도가 도입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어디 지역에 있다거나 환자라거나 저도 실제로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서 증인 신문 진행하는 거를 이제 겪은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에서 못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항명죄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사실 네. 이 사람이 핵심적으로 나와서 자기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건지 아닌지 대통령이 화를 낸 건지 아닌지 진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증인 신문을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순전히 법적 관점에서만 보면 아니 피고인의 매우 중요한 변론인데요. 변소인데 거기에 대한 객관적 정황 증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명확하게 진술해야 될 증인이 안 나온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네. 무죄죠. 무죄. 그래서 증거가 사실은 없으니까요. 이 증인에서는 이 항명 사건에서는 불효불급한 증인도 아닙니다. 공수처의 수사에서는 구속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신병철이 1번 대장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수사에서는 중요한 인물이지만 사실 항명 사건에서는 차고 넘쳐요. 증거는. 사실 대통령의 경로를 네. 뒷받침하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종섭 국방장관은 아니라고 하겠죠. 예. 심지어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도요. 당시 증인신문할 때는 대통령 전화를 국방장관이 받았는지 여부도 네. 몰랐고요. 네. 심지어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7월 31일 날 17시에 전화한 것도 우리는 몰랐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당연히 모른 척을 했죠. 심지어 그때 확보된 임종득 그 2차장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두 번의 통화를 했고 첫 통화가 네. 7분 51초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긴 통화인데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냐니까 정확하게 진술을 안 알려들어요. 심지어 자기가 쓴 메모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결국 다 부인으로 일관할 거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나 그래도 그 위증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들이 이제 공수처 수사를 끝내고 나면 예. 팩트는 드러날 테니까. 그들이 이 군사법원에서 위증했다라는 것을 명백한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네. 이종섭 장관은 정식 증인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호주 대사로 일단은 임명이 됐고 뭐 아그레망도 하고 다 진행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대통령실에 만약에 이종섭 대사가요. 공수처에서 부르면 들어와서 조사를 받겠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죄 부분 말이 자기 피의자 사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항명죄 사건 재판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들어올 때에 맞춰서 이종섭 이 사람이 이 핵심 증인인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지금 온 국민이 다 알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사건에서 뭐 검찰 증인 먼저 변호인 증인 먼저 하지 말고 검찰이라도 먼저 그러면 검찰은 원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게 돼 있고 그렇죠. 이게 뭐 피해자 편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 개념이 아닙니다.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게 돼 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그런 공직자거든요. 그러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검사라도 증인 신청을 해서 이번에 들어온다면 공수처 조사 받을 때 이 항명죄 사건에도 증인으로 나와라. 저는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그렇죠. 봐요. 왜냐하면 특별기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군사법원은 더군다나 재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필요하면 일요일도 좋다, 토요일도 좋다, 야간도 좋다. 변호인도 준비돼 있다. 맞습니다. 뭐 못할 게 없죠. 그리고 저는 참 이번에 이제 제가 그 의견서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통령 경로를 망상이라고 했다. 군검찰은. 그런데 이미 증거를 이렇게 다 가지고 있었지 않냐. 거짓말한 거네요. 네, 이들은 천일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맹비난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의 다른 재판에서는 재판부도 제재를 합니다. 변호사님 좀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검찰은 발칵 뒤집히죠. 만약에 그렇게 그 모욕적 언사를 하면 무슨 근거로 우리를 그렇게 공무수행하는 우리를 이렇게 비난하시느냐 할 텐데 모르겠어요. 다음 재판에도 그 의견서가 이제 물론 이번 의견서가 처음도 아닙니다. 도대체 대통령의 개입이 있는지를 쟁점으로 삼고 증거로 내라. 혹은 대통령 개입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칼럼을 냈다면 그걸 너희들의 생각인지를 밝혀라 했는데도 묵묵부답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아마 최상병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아마 같은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으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박대령의 재판이기도 하지만 이게 군대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 공권력이 개입했다는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추적을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이 사건이 지금 이제 뭐 대통령 개입을 넘어서 다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처음부터 경찰로 무리 없이 이첩이 됐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 넣지 않았을 겁니다. 박대령은 지금 이종석 국방장관이 도망간 걸 알고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입술이 터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고. 심지어 1사단 해병 1사단장도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때 이첩이 돼서 수사를 쭉 받고 그랬더라면 벌써 그 부분에 대한 기소가 됐든지 안 됐든지가 끝났을 텐데 불가피하게 그분도 국민의 여론재판을 받고 근거 없는 비난에 시달리는 부분도 일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에 들어가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물에 들어가라는 것이 당연하게 전제된다랄지 무슨 뭐 그 살인사건인 양 비난을 받는달지 또 지금 조사본부는 또 엉뚱한 일에 휘말려가지고 그들도 다 지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또 열린다랄지 또 이번에 이종섭 장관을 도피시키면서는 또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또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고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민주국가에서 법치국가에서 벌어지는지 제발 법을 지키고 순리와 원칙대로 앞으로 이 일이 처리됐으면 하고 바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바람이지만 절실한 바람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TV의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